확실히 10시 구간대는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은 위쪽으로의 기분 좋은 변동성 나타내면서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고요. 코스닥이 낙폭이 빠르게 만회가 됐습니다. 9시 구간대 뭐 0.8% 밀립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천선 부근까지 다시 왔고 또 빠르게 밀렸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랫꼬리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멀리서 한번 볼게요. 빅픽처 그리는 시간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제를 두 가지로 잡아주셨네요. 대외 변수, 테이퍼링 시행이 이제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하고 환율 들여다보겠고요. 섹터로는 자동차 쪽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여전하다라는 분석들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일단은 시세는 꽤 괜찮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요. 테이퍼링 부분부터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연준 부의장이 테이퍼링 조건이 이미 충족을 했다라는 얘기로 나왔고 다음 달부터 예정대로라면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환율의 움직임 부분까지도 연결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150원에서 뭐 1,180원 정도 좀 박스권이 좀 아래쪽에 있었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박스권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6월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이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검토에 착수하면서 강세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후 테이퍼링 시행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뭐 델타 변이 영향도 있었고요.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달러에 대한 강세,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는 조금 낮고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 쪽은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때문에 올라간 달러가 다시 내려오진 않고 박스권이 이제 좀 위로 올라갔죠. 1,170원에서 1,200원 정도로 박스권이 한 2, 30원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0월 13일 공개된 9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11월에서 12월 중순 정도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고요. 빠르면 내년 중반,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자산 매입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또 금리 인상까지 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강세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기 지표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변동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테이퍼링도 그렇고요. 뭐 나중에 뭐 한 2년 정도 뒤 얘기지만 금리 인상도 그렇고요.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1번으로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가 고용입니다. 근데 지금 물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원자재 중심으로 해서 뭐 국제유가도 지금 WTI 80불을 훌쩍 넘어선 게 뭐 얼마 전이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WTI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리고 브렌트유도 그렇고요. 2014년도 중반 이후에는 최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WTI가 굉장히 뭐 마이너스까지 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유류세 인하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물가는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돈도 워낙 많이 풀렸고 경기도 좀 빠른 속도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만 놓고 본다라면은 분명히 테이퍼링 속도는 계속적으로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고용 쪽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고용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지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빨라지거나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변동성에 대한 여지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결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게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을 하는지 마는지 사실은 한 9월 달쯤에 공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고심도 좀 깊어지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주식을 매각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건 요즘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우선적으로는 지금 미국도 이 국내 증시는 좀 조정을 좀 받았죠. 근데 미국은 또 사상 최고치 얼마 전에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주식적인 부분은 분명히 주가적인 부분은 국내보단 미국이 좋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는 속도도 국내보다도 미국이 좀 더 좋고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더라도 이 주식은 미국 주식이 사실은 지금 뭐 글로벌 주식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테이퍼링도 그렇고 주가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뭐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뭐 코스피 코스닥 이 모두 좀 이 매수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내랑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3분기가 꼭지점이냐, 4분기가 꼭지점이냐
뭐 4분기가 거의 최대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내년 실적에 대해서 물음표들이 좀 많거든요. 특히 기술주들도 그렇고 IT 관련한 종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미국 주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때는 이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은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많죠.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올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능성도 너무나도 높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기에는 이 조금 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파월 연임도 그렇고요. 이 변수들이 어떻게 될지 좀 예상도 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퍼링을 미국이 예전에도 시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한 2014년도에 시행했을 때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좀 비교를 하면서 또 앞으로를 내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땠나요? 2014년과 지금을 좀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양적 완화를 했죠. 그리고 2014년도에서 이 2014년도에 양적 완화를 또 종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양적 완화를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내년에 이제 종료를 할 가능성들이 좀 있는데요. 2014년도를 본다면 2014년 1월부터 850억 달러 규모의 이 3차 양적 완화 규모를 매 통화 정책 회의마다 100억 달러씩 축소를 했고요. 1월에 850억 달러였는데 2014년 10월에는 양적 완화를 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2014년도는 미국과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한 이 경기 차이가 지금보다는 좀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미국은 경기 회복을 했습니다. 저 때도 한파 영향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작년 겨울이죠. 작년에서 금년 초에는 겨울에도 미국 한파가 있었는데 이 한파 영향으로 잠깐 위축됐었다가 이 고용시장과 제조업이 상당히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기는 좀 살아났었는데 비미국,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특히 유럽 쪽에 있어서의 경기 회복은 미국을 못 쫓아갔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유럽의 경기 회복은 미국 속도를 못 쫓아가긴 하지만 유럽은 분명히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보다 지금은 분명히 미국이 앞서 나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비미국과의 경기 격차는 2014년이 좀 더 심했고 지금은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에도 지금도 하반기부터는 백신 확대 그리고 치료제도 머크사도 뭐 경구용 치료제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차량용 반도체도 동남아 쪽에 있어서의 경기도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동남아 쪽에 있어서의 자동차 반도체, 말레이시아에 있는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뭐 태국과 베트남에서 대표되는 의료 OEM 업체들까지도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보다는 지금 비미국에 있는 경기 회복 속도는 현저히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도 8월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부분들은 경기에 대한 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국내 같은 경우는 8월에 기준금리 0.25bp 0.5%에서 0.75%로 인상을 했고요. 11월에도 기준금리 인상 상당히 좀 유력합니다. 그럼 0.75%에서 이제는 1%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요. 한국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얼마 전에 채권 발행도 상당히 좀 성공적이었고요. 경상수지가 19개월 연속 흑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함부로 올리면 안 되는 이유가 국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빠르게 올라가게 된다라면 경기가 상당히 좀 빠르게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경기가 살아나는 속도에 있어서의 국내에서의 그런 자신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는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흑자가 나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2014년도보다 빠르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달러는 조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기도 같이 좋아지고 있고 다른 나라의 통화들도 마찬가지로 달러와 테이퍼링처럼 다른 나라 통화들도 테이퍼링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의 환율 상방 압력은 뭐 굉장히 크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박스권이 좀 올라가 있는 기존보다 박스권이 좀 올라간 1170원에서 1200원 정도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세부적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얘기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현대차 그룹주들 10월 달 초반에는 좀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이번 주, 지난주는 다소 좀 주춤합니다. 특히나 현대차 기준으로 실적 발표가 다음 주 화요일쯤 26일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전망이 그다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 3분기 실적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실적은 조금 3분기는 좀 부진할 것으로 이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 예상이 사실 주식이 움직인다는 게 시장의 예상보다 좋으면 주식이 좀 더 올라가고요. 시장의 예상보다 안 좋으면 떨어집니다. 흑자를 냈다고 무조건 오르고 적자를 냈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됐으면 주식이 오르고요. 흑자 규모가 시장 예상치보다 작아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게 주식인데요. 시장이 3분기 실적 부진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뭐 모두도 알고 있는 반도체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차량을 그만큼 많이 생산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차를 많이 팔아야지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 완성차 업체들 이 차량을 많이 팔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 텍사스 한파도 있었고요. 르네시스 공장 화재도 있었고요. 이 말레이시아 코로나 확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악재가 지금 굵직한 거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난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제가 국내 자동차 업체에 이 좀 큰 차를 사러 한번 가봤었는데 이 가족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이 차종을 사러 가봤었는데 9개월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9개월을 기다린다는 게 국내 차인데 이 굉장히 인기 차도 아닌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다른 차종들도 마찬가지로 살펴봤는데 제일 빨리 나오는 차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고요. 제일 길게 기다리는 차가 11개월 걸리는 부분들을 봤는데 그만큼 반도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3분기가 많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실적이 나오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3분기에 대한 실적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글로벌 자동차 판매도 7월과 8월은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에도 그렇고요. 7월에는 6% 정도, 8월에는 11% 정도 이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이고요. 글로벌 자동차 월별 판매 추이를 보시더라도 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들, 그리고 자동차 업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좀 덜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품 업체는 좀 더합니다. 왜 그러냐면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팔 때마다 이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요. 차량을 사려는 사람은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팔 수 있는 차량 수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이더라도 이 차량은 많이 팔리게 되거든요. 그럼 자동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자동차 한 대당 팔 수 있는 마진은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부품 업체는 좀 다르죠. 부품 업체는 부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완성차 업체에게. 근데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판매 자체가 생산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은 좀 더 실적이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 업체들이 좀 더 안 좋았고 완성차 업체도 그만큼 많이 팔지 못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유 본다라면은 뭐 반도체도 있었지만 원달러 환율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지금 BDI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승 리스크는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힘들까요? 좀 간략하게만 전망 알려주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아진다. 말레이시아 반도체 공장 올라가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완성차가 좀 더 낫고요. 하지만 주가에 대한 탄력성 하반기로 더 가고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라면은 주가에 대한 탄력성은 부품 업체가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부품사 중에서는 국내 업체가 좀 더 빨리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외 업체는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업체가 좀 더 빨리 좋아지고 있거든요. 해외 업체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부품차도 그렇고 완성차도 그렇고 국내 업체가 좀 더 낫고요. 주가에 대한 이 상승 속도는 국내 업체, 완성차 업체가 먼저 오르고 상승 탄력은 부품 업체가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환율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투심적인 부분들에 주목해서 이 업종도 그렇고요, 섹터도 그렇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픽처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